저희는 이제 이번 주부터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도 설명 들으시고 또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기 위해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일정을 좀 말씀드리면 이제 조합 설립이 아시겠지만 80% 동의를 해야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저희가 혜택을 볼 것 같아요. 내년 26년 2월 27일부터는 80%가 75%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먼저 조합 설립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가장 제일 중요한 게 시공사 선정이거든요. 시공사를 어떻게,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조합원들이 시공사들 다 선정하실 거고 조합에 일하실 분도 뽑으실 거고 이런 절차거든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와서 제일 궁금하신 게 앞으로 일정이더라고요. 일정. 자, 그러면 우리가 언제 이사 가야 되냐, 언제 뭐 아파트 짓냐, 뭐 이런 게 궁금하시잖아요. 오늘 그거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 거고, 이게 여기 오신 분들이 좀 이렇게 많이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처음 오신 분도 있다 보니까 눈높이가 좀 다르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나중에 이게 끝나고 나면 설계에 관련된 부분, 사업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럼 궁금하신 거 있다가 나중에 끝나고 저희가 상담을 받을 거고, 개별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는 뒤에서 하시거나 상담 예약도 받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평일에는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사무실 오픈하고요. 주말에도 11시부터 5시까지 토요일 일요일 날 오픈해서 있으니까요. 오늘 꼭 전부가 아니어도, 그 다음에 여기 오신 분들이 잘 들으셔갖고 그 주변에 계신 분들, 같이 사시는 분들한테 안내하셔가지고 같이 모시고 오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바로 오늘은 5개 구역 중에 공항동 모아타운 그러니까 3구역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게 된 저는 정비업체 키라 에셋의 김영민 상무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요거를 지금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일을 추진하시고 정말 2년 동안, 저희가 벌써 2년 정도 됐거든요. 이거 준비한 지가. 옆에 일해 주시는 우리 추진위원님, 추진위원장님, 그 다음에 추진위원분들 소개하는 시기를 좀 간단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백예수 위원장님 나오시죠. 안녕하세요. 너무 자주 뵙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한데 그래도 자꾸 봐야지 정이 들죠. 예, 제가 지금까지 평화빌라를 대표했다면 좀 우스운 얘기지만 어쨌든 우리 평화빌라로 인해서 오늘날까지 오게 됐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셨던, 왜냐하면은 아무도 저를 뭐 잘못했다고 꾸짖는 분이 없어서 오늘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백예숙이고요. 네, 우리 옆에 계신 분은요, 우리 김성환 고모님이시라고요. 다 아시는 그 세탁소 운영을 하셔요. 근데 단독주택을 가지셨는데 1호로 우리 모아타운 전체의 5개 구역 중에 1호로 동의서 작성을 해주신 분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해주신 분이에요. 좀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보다는요, 사실은 이제 행동대장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저보다는 우리 박예자 부구역장님 또 감사일을 맡아서 아주 이 우리 살림살이를요 매섭게 진행하시는 우리 박예자 부구역장님 많이 사랑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인사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 예, 팍팍 달라고 하시니까 밀어주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상구역 평화빌라에 적을 두고 계신 또 5구역에도 있어요. 근데 5구역 부구역장도 맡으셨고 또 감사를 맡아서 같이 살림살이를 아주 그냥 매섭게 잘 하시는 우리 정민자 감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이제 저희 상구역 설명회인데 사실은 저희 상구역이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어요. 뭐 때문인지는 몰라도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 공항동 모아타운의 명칭이 뭔지 아시죠? 뭐냐 하면요, 공항동 모아타운이 아니라 55-327 일대예요.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저희가 평화빌라에서 이 일이 추진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벌써 4년이 훨씬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 뒤에 보면요, 이렇게 자막이 나오면서 우리 이 동네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정치인들 이분들이 저희들한테 특별하게 저희 공항동 모아타운을 위해서 덕담을 이렇게 다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되게 된 원인은요, 여러분이 계시지만 먼저 시의원인 최진혁 의원님이 주택공간위원으로 들어가셔서 모아타운 선정되는데 큰 일을 감당해 주셨고, 지금도 크고 작은 일을 서울시에다가 직접 말씀하시면서 저희를 많이 도와주고 계셔요. 그래서 최진혁 의원님이 이런 덕담의 말씀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이제 구의원이신 전철 의원님이 사실 오늘 참석하시겠다고 했는데 내일 일정이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못 오시고 대신 인사를 하겠다 하시면서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또 나가서요, 지금 현재 이분은요, 정책기획관 장상기 전 서울시 의원이십니다. 근데 저희 공항동 모아타운이 되기까지 이분이 구청에다 얘기해서 저도 모르는 그 모아타운을 선정을 해주셔서 오늘날까지 왔고요. 팀장님을 비롯해서 저희들 이 연번동에서 아까 이제 작성하신 분도 있고 또 앞으로 작성하실 건데 거기에 보면은 도장이 다 있잖아요. 그 연번동의서를 빨리 내게 또 이렇게 도와주신 분이 바로 이 정책기획관이십니다. 구청장님 옆에 앉으셔갖고요. 다 이렇게 이것저것 다 보고하시는데 이런 덕담을 주시면서 저희 빨리 조합 설립해갖고 당신한테 그 기쁜 소식을 알려달라 하는 오늘 덕담의 말씀이 있었고, 또 나가서요, 제가 얼마나 사랑을 받느냐 하면은요, 우리 이 공항동 지역구 의원이신 진성준 의원님께서도 이렇게 또 문자로 바빠서 못 오시지만 문자로 이렇게 인사와 그 다음에 격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듯이 저희 공항동 모아타운은요, 어느 지역보다도 많은 사랑과 관심 속에 있기 때문에 제가 당부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우리 전원재 회장님 시간을 제가 조금 빼먹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사업성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회장님이 한 말씀만 하시면 다 통과가 될 것 같아서 제가 그 시간을 조금 빼먹는데, 우리가 벌써 이 키라에셋하고 인연을 맺은 지도 딱 2년이에요. 이제 며칠 있으면 이제 개소식했던 그 날이 곧 다가오는데요. 이렇게 2년 동안 정말 여러 가지로 협조해 주시고 또 많이 연구해 주셔가지고 좋은 사업성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여러 번 문자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문자기 때문에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고 그렇긴 한데요. 저희 평화빌라가 이 재개발의 꿈을 꾸고 재건축이라는 걸 한번 해보겠다 했을 때, 그때 여러 정치인들과 같이 저희 평화빌라 1차 나동 지하 1호에서 시작이 됐어요. 오늘 저 근무 때문에 참석을 못하신 우리 오영수 고문님이 계신데, 그 댁에서 그 엄중한 코로나 시대 때 당신 집을 열어주고 다 오셔갖고 설명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거든요. 그때 제가 그분들하고 같이 평화빌라에 전부 다니면서 주민들한테 의향을 여쭤봤더니 그 당시엔 제가 96세대인 줄 알았는데 그 중에 4세대만 반대를 하셨는데 그 중에 2세대가 이번에 찬성하시겠다고 다녀가시고 그분이 찬성으로 돌아서셨어요. 두 분은 아직 못 만나 뵀어요. 이 정도로 우리 평화빌라가 굉장히 자리 차지 또 그 비율 차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힘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평화빌라 전원이 다 동의만 해주시면 벌써 저희는 50%가 넘어갑니다. 저희가 160세대인데 평화빌라가 지금 현재 파악이 87세대예요. 그러니까 전원 전에같이 동의해 주시면 50%가 넘어가고, 나머지 또 여기 지금 와서 계신데 단독 상가도 갖고 계시고 단독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호의적이고 또 이분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는 아마 이 상태로 저희가 계획대로만 된다면 저희는 조합 설립이 머지않아 되지 않을까, 이런 자신감도 한번 갖고 또 이런 부탁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택시회사, 그 다음에 기아자동차 여기가 왜 빠졌냐 이런 말씀을 간혹 물으셔요. 근데 이분들이요, 맨 처음에는 구청에서 그분들한테 연락을 해도 답이 없었어요. 답이 없었는데 요즘 저희가 막 현수막도 붙이고 저희가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니까 이분들 스스로가 지금 연락이 오고 있어요. 왜 우리가 빠졌냐?
당신네들은 자기네가 빠졌는데 우리가 빼놓고 간 걸로 이렇게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기적으로 그분들을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는 시기가 아니라 적당한 시기, 우리가 조합 설립이 되고 이러면은 그분들도 같이 우리하고 흡수할 때 저희 상구역은 사업성도 높아지고 정말 멋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가 될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함께 기뻐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저희 상구역에 공공공지가 있죠. 여기 설계를 맡으신 무형건축도 있지만 공공공지가 이루어짐으로써 이렇게 따로 꽤 평수도 넓어요. 600평이 제가 알기로는 넘는 걸로 아는데 거기에 우리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하는데 그것이 우리 3구역 내에 유치되었다는 거, 그것만 해도 앞으로 얼마든지 우리 젊은이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유익한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시공사들이요. 여러분들 지금 저희가 저기 준비해 놨는데요. 저 시공사들, 저분들도 그렇고 저희 공항동 모아타운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막 물품이 처치 곤란할 정도로, 조금 이제 엄살인데 처치 곤란할 정도로 저렇게 많이 협찬을 해주셨고, 그 중에 그렇다고 해서 저희 추진위원들이 뭐 달라 할 수는 없고 우리 키라SL 김상무님이나 우리 담당 이 과장님이 그분들한테 이렇게 중재 역할을 하셔가지고 휴지 하나라도 나눠 쓸 수 있는 물품, 선물을 넉넉히 준비해놨으니까 오늘 저희 3구역 거 들으시고 그 다음에 내일 4구역, 5구역 주민님들한테 많이 홍보해 주시고, 정말 당부드리는데요. 저희 3구역은요 조합 설립 반드시 빨리 해야 됩니다. 그것도 여기 다른 구역장님 계시지만 저희가 1번으로 조합 설립을 해야 되니까 제가요 제 인생의 마지막을 걸고 이 일을 감당코자 하니까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3구역 식구들은요 어찌 되었든지 간에 조합 설립을 빨리 달성할 수 있도록 꼭 제가 당부드리고 부탁드리고 제가 큰절 아닌 인사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3구역 화이팅입니다. 자, 오늘 설명회를 하기 전에 이 사업이라는 게 주민분들만 할 수는 없죠. 저희 같은 또 전문가나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잠깐 인사하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회장님이신데 저희 정비업체 키라SL 전원재 회장님이십니다. 자, 설계에 맡으신 무형건축의 개정민 상무님입니다. 아까 주민분들이 막 감정평가에 대해 되게 궁금하신데 제일감정의 조계희 감평사님, 그 다음에 같은 제일감정평가의 박정우 의사님.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 바로 설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인사드렸던 무형건축의 개정민 상무입니다. 오늘 3구역 설명인데요. 먼저 시작은 전체 모아타운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드리고 이후에 3구역에 대한 부분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5년 7월 17일 날 관리계획 승인 및 지형 도면 고시가 났어요. 이건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느냐면 모아타운이라는 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5개 구역이잖아요, 저희가. 이 각각의 그 구역들을 모아서 하나의 그 단지처럼 보이게 할 수 있게끔 크게 구역을 묶어주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깥에 이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게 지금 전체 우리 공항동 모아타운에 대한 구역입니다. 이 구역 안에는 전체 구역 안에는 1구역부터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총 5개의 구역이 이제 잡혀 있고요. 각각의 구역에 이제 조합이 설립되는 겁니다. 오늘 이제 설명드리는 거는 3구역이고요. 요 3구역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서 지금 관리계획 수립을 우리가 기존에 이렇게 준비를 계속 해 왔는데 그 최종적으로 관리계획 이제 승인 고시가 난 내용이에요. 조금 변동이 생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드리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게 이제 최종 고시된 내용인데 기존에는 이렇게 2구역 쪽에 이 점점점점 해갖고 지금 송정역으로 이렇게 가는 요 점선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공공보행 통로예요. 기존에는 없었는데 이 공공보행 통로를 설치를 해라라고 해서 이렇게 고시가 났어요. 여기는 공공을 위한 이제 사람들이 보행할 수 있는 공간들을 좀 열어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이제 설계를 하고 배치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반영해서 계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모아타운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혜택들을 받아요. 그러니까 사업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혜택을 받는데, 그런 이제 용적률에 대한 혜택을 받았을 때는 일부 공공시설을 우리가 기부 체납을 또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일부는 공공에다가 내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걸 기부 체납이라고 하는데, 기존에 보시면 이렇게 보라색으로 돼 있고 초록색으로 돼 있는데, 보라색이 이제 그 노인시설이나 어린이집 같은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는 부분이었고요.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공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최종 고시 나면서 이렇게 지금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 5구역에 이 보라색으로 된 부분이 밑으로 내려왔고, 녹지 부분이 이렇게 길게 띠 형태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제 3구역 볼게요. 오늘 3구역 설명드릴 건데, 3구역 기존에는 이제 없었던 부분인데 이렇게 해서 지금 파란색으로 이제 뭔가가 하나 생겼죠. 이 부분이 뭐냐면 공공공지예요. 앞서서 이제 백예숙 위원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이 공공공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어떠한 특정된 용도를 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인허가를 진행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용도를 이제 지정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시설들은 이제 뭐 광장이 될 수도 있고요, 공원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공공을 위해서 비워놔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걸 공공공지라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광장이 됐든 녹지가 됐든 이렇게 이제 비워두게 되면 여기가 어떻게 될까요? 오픈 스페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막혀 있지 않고 열려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거고, 실제로 단지로 뭐 진출입할 때도 이런 부분들을 거쳐서 갈 수도 있고, 단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오늘 여기 해당은 없지만 이제 4구역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이렇게 지금 지나가고 있는 부분이라 도로는 폐도를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도로에 대한 부분들은 그냥 놔두고 지하에서만 이제 하나의 단지로 묶어서 쓸 수 있게끔 입체 결정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4구역 같은 경우에는 위에 도로는 있지만 전체 구역은 하나예요. 도로만 그냥 놔두고 밑으로 지하 주차장을 같이 이제 조성할 수 있게끔 그렇게 결정 고시가 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큰 내용들을 설명드린 거고요. 지금 현재 저희 단계가 이제 이 관리계획 수립이라는 게 됐잖아요. 관리계획 수립이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일을 하셔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된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조합 설립을 받으셔야 정식적으로 이제 인허가나 사업을 시작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합 설립을 하셔야 한 발짝 이제 사업에 대해서도 나갈 수 있는 부분이고,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일반 재개발 재건축보다 일정들을 굉장히 단축을 시켜줬어요. 재개발 같은 경우에 뭐 10년 이상 걸리잖아요. 근데 모아타운은 주민 여러분들이 좀 빨리 단합해서 사업을 하시게 되면 한 5년 안에도 끝내실 수가 있어요. 이게 뭐 행정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축소해서 뒤에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는데, 그런 부분을 축소를 해서 사업을 빨리 할 수 있게끔 해줬기 때문에 이런 제도들을 잘 이용을 하셔서 지금 이제 사업 시작하는 초기잖아요. 그러니까 동의서를 빨리 내셔서 조합 설립을 하셔야 그 다음 단계를 나가실 수 있습니다. 어떤 혜택을 받았냐라고 하면 지금 보면 저희가 2종에서 3종까지 종상향이 되는 부분들이, 이게 종상향이라는 건 뭐냐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용적률이라는 게 2종이냐 3종이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그 대지의 이제 그 가치를 조금 더 올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용적률을 더 많이 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종상향 같은 경우도 모아타운이니까 이렇게 가능하지 종상향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종상향을 할 수 있는 제도들이 만들어져 있고, 대신에 그렇게 종상향을 하게 되면 이렇게 기부 체납을 해야 되는, 일부 기부 체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을 때 사업성을 최대한 올리실 수 있는 그런 사항이에요. 좀 내용이 길어서 이렇게 그냥 개념적인 부분만 좀 설명드릴게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제가 나중에 따로 질문 받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대상지 현황이고요. 저희 오늘 3구역 관련해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우선은 그 전에 뭐 다들 궁금해 하시거나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저희 이제 그 구항동 무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높이 제한이 좀 있어요. 높이 제한. 공항 고도에 대한 제한 때문에 실제 여기 보면 해발고도 57.86m 밑으로 지으라는 얘기거든요. 해발고도라는 의미는 이제 해수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0이에요, 거기가. 거기서부터의 높이를 따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거를 환산해서 층수로 이제 얘기를 하면 최대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층수가 약 15층에서 16층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층수가 16층 정도 그렇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층수가 낮다고 해서 뭐 용적률을 못 찾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뒤에서 보시면 지금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용적률은 최대한 다 찾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게 전체 지금 그 모아타운에 대한 배치도입니다. 지금 이 배치는 저희가 이 용적률에 대한 부분들을 다 찾을 수 있는지를 한번 계략적으로 배치를 해본 사항이고요. 실제 이건 확정된 게 아니에요. 이제 조합이 설립되고 나면 각 구역별로 이제 요구하시는 주민분들이 요구되는 그런 사항들이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협의해서 인허가 진행하면서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 지금 구역의 가운데로 이렇게 도로 하나 지나가고 있죠. 이 부분이 이제 커뮤니티 가로라고 해서 실질적으로는 가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계획들을 저희가 좀 해야 되거든요. 각 구역별로 해야 돼요. 근데 이 가로 활성화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걸 것 같으세요? 도로에 대한 부분들을 활성화시키는데 어떤 계획이 들어가야 될 것 같으세요? 여기는 이제 우리 얘기하는 커뮤니티 시설들 있잖아요. 그런 시설들을 같이 배치하거나 또는 상가를 배치해서 그 가로가 좀 활성화될 수 있게끔 만들어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도로변의 면에서는 이제 아마 상가가 계획돼서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모아타운이 형성되고 나면 가운데 커뮤니티 도로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그 순환할 수 있는, 전체적으로 순환할 수 있는 이런 순환로, 산책로 이런 부분들도 같이 조성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모아타운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5개 구역들이 좀 흩어지면 안 되겠죠. 이게 다 묶여서 지금 가는 게 모아타운이기 때문에 모아타운이 이제 모아타운으로서의 그런 가치를 좀 높이려고 하면 사업들이 좀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민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조금 더 친밀하게 해서 단합된 모습들을 보여주셔야 모아타운으로서의 혜택을 다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그러려면 첫 번째, 조합 설립부터 빨리 하셔야겠죠. 네, 이제 3구역 보겠습니다. 3구역은 지금 주거동의 그 개수가 총 7개 동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남쪽에 공공공지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전체 지금 소유자 수가 제가 아까 파악하기로는 한 16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 세대수 한번 보겠습니다. 세대수가 3구역 같은 경우에 전체 세대수가 393세대인데 이 중에 우리 기부 체납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임대주택을 보면 81세대예요. 이거 빼고 나면 실제 분양 세대수는 312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160세대에서 분양으로 갈 수 있는 게 312세대이기 때문에 거의 그래도 약 한 2배 가까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업성이 나쁘지 않습니다. 사업성이 그래도 좋다. 이 사업성에 대한 부분은 이따가 이제 뒤에서 좀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그 내용 잘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거의 마지막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상식적인 부분이라 조금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이제 계속 이제 사업 진행하시면서 면적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설명드리고 갈게요. 요즘에 아파트에 대한 면적은 지금 위에 보시는 것처럼 전용 면적이라는 게 있고요. 공유 면적이라는 게 있어요. 요 두 가지에 대한 면적을 합친 게 분양 면적이에요. 분양 면적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아파트 할 때 32평, 34평, 25평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렇게 계약하시죠. 그게 요겁니다. 분양 면적. 근데 이걸 지금 왜 말씀드리냐면
이 분양 면적은 전용 면적이랑 공유 면적을 합쳐서 낸다고 했죠. 그러니까 실제 내가 사용하는 면적은 전용 면적이에요. 이 공유 면적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용 면적 어떻게 구하냐?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옛날에는 이런 벽체가 있으면 그 벽체의 요 빨간색 보이시죠? 요게 이제 중심선이거든요. 벽체의 중심선으로 예전에 면적을 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실제 내가 사용하는 면적을 정확하게 이제 내야 되기 때문에 벽체의 안쪽 선, 지금 보시면 노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벽체 안쪽으로 면적을 내야 되고, 지금 이런 거 PD라고 되어 있는 게 뭐냐면 파이프 덕트라는 건데 설비 공간이에요. 예전에는 이런 설비 공간도 다 면적이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다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내가 사용하는 면적을 정확하게 계산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전용 면적에 대한 얘기예요. 거기에 우리 계단실하고 엘리베이터 있죠. 이 면적을 합쳐서 우리는 분양 면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이제 이걸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드릴게요. 어떤 아파트를 이제 분양을 받았는데 어떤 아파트가 하나는 34평이고 하나는 36평이에요. 그런데 전용 면적은 똑같이 84제곱미터예요. 그럼 뭐가 다른 거예요? 공용 면적이 하나는 큰 거잖아요. 실제 사는 면적은 어때요? 똑같아요. 예. 근데 내는 돈은 더 많죠. 공용 면적이 늘어나면 더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왜 얘기를 해드리냐면 아까 이제 우리 공항동 그 배치 보면서 우리 층수에 대한 얘기 좀 했었잖아요. 우리가 높이 못 올라가죠. 근데 공용 면적이 크게 많이 나오는 것들이 어떤 형태의 아파트들이냐면 타워형 아파트 이렇게 들어보셨죠? 이렇게 네모나게 되거나 이렇게 타워 형태로 이렇게 묶여서 가운데로 묶여서 보통 그런 아파트들은 높이 올려요. 높이. 그런데 그런 타워형 아파트들은 공용 부분이 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조합들이 여러 개가 붙어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엘리베이터도 더 많아야 되고 계단실도 더 많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용 부분의 면적이 커지는 거죠. 근데 내가 사는 부분에 대한 면적은 안 바뀌어요. 얘는 84면 84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양 면적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그렇게 타워형 아파트들이 들어가는 거는 층수를 높이 올릴 때, 뭐 35층, 뭐 40층 이렇게 올렸을 때는 뭐 공용이 조금 늘어나더라도 그런 걸 감수하고 갈 수 있지만 좀 저층일 경우에는 좀 타이트하게 우리가 계획을 해서 실제 공용 면적에 대한 부분들을 좀 줄이는 그런 계획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면적에 대한 부분은 그렇고 그다음에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발코니 있잖아. 발코니. 여기 다용도실도 발코니입니다. 발코니 면적은 우리가 서비스 면적이라고 해서 면적이 안 들어가요. 여러분들 그 뭐 분양 면적이 안 들어가요. 그냥 주는 면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지금 아파트 설계를 할 때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보통 기본형이라고 하는 우리 기본형 평면인데 이렇게 발코니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발코니 있게 설계 안 하죠. 대부분 다 확장 설계합니다. 확장 설계. 그래서 이렇게 다 확장을 시켜요. 근데 이 서비스 면적을 우리가 그냥 가져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확장을 발코니를 이용해서 확장 설계를 하면서 남는 면적들을 어디다가 쓰냐면 이제 뭐 팬트리도 넣는다거나 아니면 뭐 알파룸이 들어간다든가 그런 거예요. 알파룸 팬트리가 괜히 생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바뀐 게 없어요. 근데 똑같은 84제곱미터인데 지금 아파트들은 팬트리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알파룸도 들어가고 뭐 이런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그거는 다 이렇게 발코니를 확장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되면서 발코니에 대한 서비스 면적을 활용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되는 거예요. 자, 요렇게까지 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요. 전체 지금 제가 쭉 얘기했던 부분들을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영상 보시고 추가적으로 만약에 설계 관련돼서 질문 있으시면 이렇게 따로 제 뒤에 있을 테니까 저한테 오셔서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설계 관련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멋있네요. 저도 오늘 처음 봤는데, 바로 이어서 사업소 설명할 거고요. 아까 보니까 뭐 사진 찍으신 분도 계시고 하는데, 이 모든 자료는요,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영상 지금 다 찍고 있거든요. 나중에 들어가시면 다 보실 수 있고, 사무실 오셔도 다 자료 보실 수 있으니까 안 찍으셔도 됩니다. 바로 이어서 사업성부서 관련돼서 키라 에셋의 전원재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아이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키라이셋의 전원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주로 여러분들의 재산과 관련된 어떤 수치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분은 뭐 한 3, 4억짜리 빌라를 갖고 계신 분도 있고, 또 한 뭐 12억짜리 단독주택, 또 어떤 분은 뭐 20몇 억짜리 단독 건물을 갖고 계신 분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개인별로 다르겠지만, 과연 내가 한 4억짜리 빌라를 갖고 있으면 내가 이 모아타운을 통해서 내 재산이 얼마나 불어날 거냐, 4억이 6억으로 되는 거냐, 혹시 뭐 한 7억으로도 되는 거냐, 이제 이게 굉장히 궁금하실 테고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단독주택 한 12억짜리를 갖고 계신 분도 이 12억이 모아타운을 통해서 그럼 내가 재산을 얼마나 불릴 수 있을 거냐, 또 그 입주를 하기 위해서 내가 한 30평 아파트를 신청을 하면은 돈을 혹시 더 내야 되는 건가, 혹시 더 낸다면 얼마를 더 내야 되는 건가, 또 돈을 안 내고 들어가는 수는 없나, 또 오히려 돈을 더 받고 들어갈 수는 없나, 이게 이제 상당히 궁금하실 것 같아서 또 궁금하시죠. 그래서 저는 주로 오늘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나눠드린 요 유인물, 요 빨간 유인물에 다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댁으로도 이걸 보내드렸고요, 며칠 전에. 그래서 요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동네고, 아까 설계의 상무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 동네 3구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5개 구역으로 우리가 지금 출발을 하고 있는데, 사업성이 구역별로 약간씩 다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사업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까 상무님께서 여러분들 구역은 사업성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단순히 좋은 게 아니라 대단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수치로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치를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동네가 바로 여기가 이제 송정역이고요. 송정역하고 남측에 거의 붙어서 이제 여러분들 그 공항동 모아타운이 있고, 바로 옆에 이제 아시다시피 거대한 마곡지구가 뭐 최근에 아주 뭐 2, 3년은 아니지만 한 7, 8년 전, 10년 전 이렇게 해서 개발이 돼서 거대한 단지를 시가지 정도의 그 규모를 갖고 있고, 이 마곡지구가 예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업계가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활성화가 돼서 아파트 값도 오르고, 그리고 여기 그 아시다시피 LG그룹을 위시한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떴는데, 속된 표현으로. 근데 여러분들 동네가 바로 여기하고 붙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 동네는 재개발을 하면 마곡지구하고 어떤 같은 동네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은 분리되어 있고 마곡지구보다는 사실 상당히 낙후된 그런 상황이지만, 재개발이 되면 이 마곡지구와 마찬가지의 커다란 마곡의 일부로 되는 거다 보니까, 이 재개발의 잠재력은 굉장히 높은 것에 반해서 현재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재산 가치는 그 잠재력보다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추정을 저희가 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계산해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을 하면은 마곡지구 이상으로 돼서, 마곡지구는 벌써 뭐 한 10년 되고 한 7년 이상 된 아파트들이 쭉 있는데, 여러분 요번에 이제 재개발하면 새 아파트가 더 새 아파트가 되기 때문에 최소한 마곡지구의 아파트 이상의 가격을 갖는 대단히 비싼 아파트 단지가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바로 여러분 동네 옆에 여기 바로 붙어 있는 게, 요게 아시다시피 딱 붙어 있는 게 마곡 13단지 힐스테이트 아파트입니다. 아주 뭐 쾌적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아까 그 설계 그 상무님이 보여드렸지만은 우리 아파트 단지도 그렇게 비슷하게 될 겁니다. 고도지구 때문에 이제 한 15층 내외에서 이렇게 되고 앞으로 또 몇 년이 지나면 그게 또 해제가 되면 우리는 뭐 20몇 층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될 텐데 어쨌든 최소한 우리하고 붙은 23단지 힐스테이트보다는 더 괜찮은 아파트 단지가 될 거다. 더 새 아파트니까요. 일단 그런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원체 좀 낙후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재산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데 재개발만 되면 그게 저평가된 게 제자리를 찾아서 여러분들의 재산이 크게 늘어날 거다. 이거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사실 요게 이제 옛날 아시다시피 저 방환 뉴타운인데요. 이게 뭐 다 쪼개졌잖아요. 1, 2, 3, 4, 5구역. 그래서 요 5구역이 상당히 제일 큰데 여기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다 잘 아시지만 여기 GS 건설이 지금 시공사로 거의 이제 그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GS 건설하고 주민분들이 여기다 마곡하고 조금 떨어져 있긴 하지만 이름 자체를 뭐 마곡 자이 더블러썸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도 마곡을 집어넣을까 말까는 여러분들이 결정하게 되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여기보다 더 붙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 재산을 모든 주민분들의 재산을 다 합치면 한 900억 정도 됩니다. 지금 재산이. 근데 요 비례율이 된 것은 어떤 비례율이냐 하면은 종전자산분지 종후자산입니다. 종후자산.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은 종전이라는 거는 재개발 전입니다. 재개발 전에 여러분 재산 즉 900억 원 분지 앞으로 여기다가 새 아파트 단지를 줬을 때 그 단지를 만들기 위한 건축비나 비용을 다 빼고 순수하게 미래의 우리 재산이 얼마가 되느냐 하는 재개발 후에 우리의 순재산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율이 지금 보면은 여기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 동네에 여러분들의 재산은 890억인데 이게 재개발을 하면은 건축비 다 빼고도 1200억 정도로 늘어난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은 133%다. 즉, 요게 좀 잘못됐습니다. 891억이 1188억으로 올라가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들의 동네를 다 부수고 새 아파트 단지를 지면은 그 단지의 전체 가격이 3천억짜리 아파트 단지가 된다. 이런 계산입니다. 그래서 3천억짜리 아파트 단지가 되는데 그 3천억이 우리께 다 되는 게 아니라 물론 그걸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건축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한 1,200억, 1,200~300억어치 건축비가 들어가서 시공사한테 1,300억을 줘야 되고 나머지 한 600억을 각종 비용으로 또 지불해야 되고 금융비용이라든지 뭐 이런 걸요. 그래서 무려 1,900억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원체 여러분들의 그 동네가 아파트를 새로 지면 이게 상당히 비싼 아파트 단지로 될 거기 때문에 그걸 계산해 보면 3천억이 되고 거기서 건축비하고 다 1,900억 원을 다 줘도 1,200억이 순수하게 남는다. 그래서 900억이 1,200억으로 된다. 그래서 33% 이익이 남는다. 이런 개념이 됩니다. 근데 33%밖에 이익이 안 나는 게 아니고 그 이상의 엄청난 이익이 나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은 이 33% 이익이 난다는 것은 요거 보시면요. 신축주택 즉 이 동네를 다 쓰고 신축 아파트 단지를 줬을 때 그게 평당 아파트가 평당 얼마짜리가 될까? 저희가 대략 계산해보니까 시세 한 4,300만 원짜리 아파트가 될 거다.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조합원이기 때문에 조합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재개발 재건축 하면은 일반인한테 분양하는 것보다는 조합원이 상당히 싸게 갖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걸 무한대로 싸게 갖고 올 수는 없고 재개발 재건축이 굉장히 성공을 해서 이익이 많이 남을 것 같다. 그러면 그 많이 남을 것만
같은 그 정도로 어느 정도 한 20% 싸게 갖고 오고 70% 싸게 갖고 오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별로 안 남는 거 같다. 그럼 한 10% 정도만 싸게 갖고 오고. 왜냐하면 너무 조합원이 그걸 싸게 갖고 오면은 건축비 줄 돈이 모자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산을 딱 해봐서 야 이건 엄청 많이 남는다 이익이. 그럼 뭐 우리가 많이 싸게 엄청 싸게 갖고 와도 또 남아서 그걸로 건축비 주고도 남는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그냥 굉장히 싸게 갖고 오자 이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업성이 별로 안 좋아서 야 우리가 먼저 너무 싸게 갖고 오면은 이게 건축비 줄 돈이 모자라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그저 한 10% 정도 싸게 갖고 오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 마음대로 계산을 해보니까 한 10% 정도는 우리가 조합원으로서 싸게 갖고 올 수 있는데 우리가 30% 싸게 갖고 올 거다. 누가 제일 반대하겠습니까, 여러분? 시공사가 반대를 하죠. 시공사는 자기네 1,200, 1,300억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공사비를. 조합원이 먼저 그거를 그냥 다 싸게 갖고 와버린다? 그럼 매출이 줄어들어서 건축비 낼 돈이 나중에 모자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계산을 해봐서 많이 남을 것 같다 이렇게 다 서로 이해가 되고 그래야 에이 뭐 엄청 많이 남는데 그럼 조합원이 먼저 많이 갖고 가세요. 이게 통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상당히 많이 남는 겁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어떤 전제 가정하에 계산을 했냐면은 신축 평당 시가가 한 4,300만 원짜리가 될 텐데 이거를 3천만 원에 갖고 오자. 이렇게 계산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조합원이 싸게 갖고 와다 보니까 매출이 줄어드는 거죠. 이게 3천억으로. 여러분들이 일반 가격하고 비싸게 갖고 온다. 그럼 이게 확 느는 겁니다. 그럼 이게 굉장히 뭐 50% 이상 이익이 난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치는 이 33% 남는 데는 것은 그냥 33%다 합쳐서 33% 이익이 남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그러니까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분양을 하게 되면 나중에 분양을 하게 되면 아시다시피 조합원 분양부터 하게 되는 겁니다. 우선 조합원이 분양가를 설정을 해서 조합원 분양을 해서 조합원이 분양계약을 조합하고 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얼마나 싸게 그걸 조합원은 일반 시세나 일반 분양가보다 얼마나 싸게 갖고 올 거냐를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총회에서 한 20% 싸게 갖고 오자 우리 30% 싸게 갖고 오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결정하시게 되는데 그거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는 없고 이런 걸 다 계산을 해봐서 시공사도 그렇고 여러 가지 나중에 구청도 그걸 다 점검을 하지만 그게 돼야 싸게 갖고 올 수 있는 거지. 근데 저희가 계산을 요렇게 저렇게 해보니까 이건 시가의 한 72%, 30% 정도를 싸게 갖고 와도 전혀 뭐 엄청 더 남아서 뭐 시공비 주거나 뭐 이럴 것이 모자라지가 않는다. 33%가 더 저게 있으니까요. 여유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72%로 거의 30%로 싸게 갖고 오는 걸로 계산을 했을 때 플러스 33%가 남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33%가 남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떤 분이 30평형 아파트를 신청을 했다. 그럼 그 시가가 3, 40이 한 13억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30평 아파트가 13억짜리가 될 텐데 이거를 내가 조합원의 특권으로서 얼마를 갖고 올 수 있느냐? 339, 9억에 갖고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3억짜리를 9억에. 그러니까 여기서 3억 몇천 4억이 남는 겁니다. 일단. 왜? 조합원 분양을 먼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조합원 분양을 먼저 할 때 이런 거를 다 계산을 해서 충분해. 그럼 우리가 70% 정도로 싸게 30%를 싸게 갖고 올 수 있어.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갖고 그렇게 조합원 분양가를 정하고 그리고 이제 조합원 분양가는 강평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물론 종합해서 고려하는 거지만 결국은 그렇게 해서 9억으로 갖고 와오면은 30평 기준으로 볼 때는 13억, 12억 몇천짜리를 3, 3은 9, 9억에 갖고 오는 거니까 거기서 3억 5천이 이미 남는 겁니다. 3억 5천이. 3억 5천이 남고 나중에 이제 1년 후나 이렇게 돼서 일반 분양을 하고 2년 후나 이렇게 돼서 일반 분양을 하고 일반 분양도
처음에 다 할 수도 있지만 반 분양하고 또 한 1년 후에 또 분양하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럼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일반 분양하고 나중에 다 정산을 해보니까 정산할 시에 결국 우리가 3억을 먼저 이익을 본 다음에 플러스 33%또 남는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을 저 상무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사업성이 좋습니다. 근데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사업성이 대단히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렇고 여러분들 동네 전체가 저렇게 남는다는 얘기고 요걸 이제 한 분 한 분 그 전에 여러분들 주변 아파트 시세를 한번 참고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의 아파트 시세를 보면요. 그러면 여기서 관건이 뭐냐 하면은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이익이라는 게 결국은 지금 현재 우리의 재산분지 미래의 재산이니까 미래에 여기를 다 부수고 신축할 신축 아파트 단지가 굉장히 비싼 아파트 단지가 될수록 여러분이 이익이 많이 나는 겁니다. 그건 뭐 상식이죠. 기껏 큰 돈 들어가는 건 똑같은 겁니다. 아파트는 평당 우리가 850만 원 이렇게 넉넉히 잡았지만 평당 850만 원 건축비가 들어가는 건 똑같은데 기껏 그렇게 해서 큰 돈 들여서 아파트 단지를 만들었는데 이게 뭐 분양도 잘 안 된다든지 분양이 되더라도 싸게 분양이 된다든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망하는 겁니다. 너무 가혹한 표현이지만 근데 이게 뭐 굉장히 비싼 아파트가 돼서 아파트 값이 막 올랐다. 그러면 엄청 남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새로 짓는 아파트를 잘해서 비싼 아파트로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뭐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는 거지만 원체 입지가 여러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곡 전체가 떠서 좋기 때문에 재개발만 순조롭게 잘하면 아주 비싼 아파트 단지가 될 수 있어서 저는 그거를 아주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미래 아파트 단지가 4,300만 원 평당 4,300만 원 평당 그런 아파트가 될 거다라고 보고 거기서부터 또 70%를 싸게 우리가 갖고 오고 이렇게 아주 보수적으로 계산할 때도 이렇게 남는 것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비싼 아파트 단지가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걸 상식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 위해서 주변 아파트가 지금 얼마냐 이거를 대략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가장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동네하고 딱 붙은 요겁니다. 마곡 13단지 힐스테이트. 요게 여러분 동네 여기 딱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얼마냐가 우리한테 굉장히 참고가 되는 거죠, 당연히. 근데 이게 지금 평당 4,600만 원입니다, 여러분. 4,600만 원. 요번에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그래서 그때도 2년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게 요 아파트가 지금 3,900만 원이었습니다. 평당. 3,900만 원이어서 그때는 제가 요게 3,900만 원 상당히 높다고 생각됐습니다. 그때도 2년 전에. 이게 무려 3,900만 원입니다. 4천만 원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분명히 여기다가 재개발하면 이거 3,900만 원, 4천만 원 거의 가까이 될 겁니다. 사업성이 좋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1년 후에 또 1년이 지난 다음에 또 작년 가을에 제가 두 번째 설명회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그때 보니까 3,900만 원이 4,300만 원으로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쁜 목소리로 말씀을 다시 들으면서 제가 1년 전에 여기 3,900이어서 참 이거 괜찮다. 우리도 3,900만 되면 이거 많이 남겠습니다. 이랬는데 이게 4,300만 원이 됐다. 이거 더 남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보니까 300만 원이 또 올라서 4,6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 기쁜 마음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엄청 남는다. 그래서 아까처럼 그렇게 이중으로 남는 그런 구도가 생긴 거고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게 요 13단지 아파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사정을 잘 아시겠지만 요게 25평형도 있고 34평형도 있고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인기가 높은 게 25평입니다. 여러분들도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이거는 평당 5,200만 원입니다. 무려 5,200만 원. 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아까 이제 설계 상무님도 하셨지만은 지금 상무님께서 말씀하신 그 안이
완전히 확정된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조사와 여러분들의 의견 설문조사 이런 거를 다 종합해서 평형대별로 어떤 평형대를 더 많이 짓고 어떤 평형대는 좀 덜 짓고 이런 거를 결정을 할 때 이런 거를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그냥 평균적으로 막 지면 평당 4,600만 원짜리 아파트 단지가 될 텐데 요런 거를 잘해서 요거를 몇 평대를 더 많이 짓고 요런 거를 잘 전략적으로 하면은 평당 5천만 원짜리 이상의 아파트 단지를 만들 수가 있다. 그러니까 첫째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우선은 첫째 입지가 좋기 때문에 염려 없다. 이걸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거기서 이런 이 동네의 특징을 우리가 잘 조사해서 그 동네의 특징에 맞는 평형대별 비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략을 이제 설계하시는 분들하고 잘 의논해서 하면은 더 남을 수가 있다. 이런 두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마곡이 지금 여기 3,900이었다가 1년 후입니다, 지금. 그래서 다른 데도 그런 식으로 저희가 2년 전에도 이걸 다 조사를 했고 1년 전에도 다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3,900에서 4,200, 4,700까지 올라갔습니다, 여기는. 여기는 3,500, 3,900, 4,200. 이렇게 다 올랐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뭐 6억까지만 해서 이재명 정부가 그런 것이 그 여러 가지 규제를 했고, 근데 그 규제가 우리한테는 좋은 방향으로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지금 오늘 시간도 없는데 복잡한 말씀은 드릴 필요 없고 구체적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걸 보시면 누가 보더라도 저는 여러분들 동네에 그 지금 건물을 다 부수고 새 아파트를 지을 때 얼마짜리가 될까? 이거를 예측하는 기법을 수학식을 40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책도 쓰고 학생들을 제가 외대 경영대학 교수를 했는데 35년 하고 몇 년 전에 정년퇴직을 해서 지금 명예교수로만 있습니다만 그런 시뮬레이션 모델을 만들어서 그걸 계산을 했더니 이 수학식에서는 4,287만 원이 될 거다. 여러분들의 동네 지금 다 부수고 아파트 단지를 지면 이게 수학식으로 예측을 한 거고, 여기 보시면 이 수학식의 예측 결과가 맞을 확률 80.8%, 0.808, 틀릴 확률 20% 이런 것까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그냥 이런 수학식을 떠나서 뭐 수학식 뭐 복잡한 거 말씀드릴 필요 없고 그냥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이걸 보시면 우리가 새로 아파트 단지를 줬을 때 얼마짜리가 되리라고 대충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일반인이 보더라도 여기 4,600이야 그냥 계속 올랐네. 이게 25평 집에는 5,200이야. 그럼 우리 뭐 한 5,000 되겠네 최소한. 그리고 평형대도 잘 맞춰서 치면은 5,000 이상 되겠네. 이건 뭐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5,000이 넘는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냥 아주 보수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여기 4,300 될 거다라고 아주 보수적으로 낮게 계산을 했는데도 이렇게 엄청난 이익이 날 거다 이렇게 계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더 이익이 날 거다. 이런 말씀 상당히 자신 있게 드릴 수 있고, 이게 미래의 일이지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반포의 원베일리 아파트 그 신축 재건축 단지가 입주한 지 그렇게 1년도 안 됐죠.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가 되버렸는데 평당 2억입니다. 그거를 저희가 7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저희가 평당 2억인데 지금. 근데 그게 어떻게 됐냐 하면은 예전에 7, 8년 전에 저희가 그 일을 할 때 그게 어떻게 됐냐면은 그때 이게 한 6, 7천만 원 되지 않겠느냐 미래에.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6, 7천만 원 된다 그래서 주민들이 신난다. 그리고 이걸 한 3천만 원에 4천만 원을 갖고 온다 그래서 6천만 원이 될 것 같은데 이거를 3천만 원에 갖고 와 4천만 원에 갖고 와 뭐 속된 표현으로 논하겠네 그랬죠.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날이 갈수록 몇 년이 흐르다 보니까 1억이 되겠네 평당. 주변이 막 1억이 되고 그래서 1억이 돼 6천 돼서 신난다고 생각했는데 6천쯤 될 거다 그래서 그랬는데 이게 1억이 웬 말이냐. 엄청 남네. 그랬는데 딱 입주하고 조금 두세 달 지나니까 평당 2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몇 년 전의 얘기지만은 한 6천 될 거야. 야, 그래도 신나네 이거. 예? 재건축하면 그걸 4천만 원에 조합원의 특권으로 갖고 와. 야, 이거는 뭐 벼락 정말 횡재를 했네. 이랬는데 6천만 원은커녕 조금 있더니 몇 년 전에니까 1억이야. 이렇게 되더니 입주하니까 2억이 된 겁니다. 물론 반포처럼 그렇게 엄청나게 오르지는 않을지 몰라도 가만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4,200, 4,300짜리 아파트가 될 거야. 그걸 내가 3천에 갖고 와. 어이, 괜찮네. 이래서 했는데 2, 3년 지나면 이게 얼마짜리 아파트든지로 될 건가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입주할 한 6년, 7년 후에 이게 평당 얼마짜리가 될까? 이게 6천이 되고 7천이 되지 말란 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재산은 3배, 4배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뭐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건지 몰라도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 물론 뭐 제2의 IMF가 터져도 나라가 망했다. 그러면 뭐 그거는 뭐 생각할 필요도 없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여태까지의 경험으로 보면 그렇게 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그러면 전체 동네로 보면 이게 얼마나 남고 이거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개인적으로 그러면 사람별로 어떻게 재산이 변할까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그만 빌라를 갖고 계신 분 한 3억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우선 제일 가액이 적은 분부터 차례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3억 원 빌라를 소유하신 분은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럼 3억 원 빌라라면 한 22평형을 신청을 한다면 물론 뭐 자유롭게 30평도 내가 돈이 좀 남는 게 있다. 그럼 30평도 신청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그 일반 분양분이 많기 때문에 일반 분양분이 상당히 빠듯해서 조합원 분양 다 하다 보면 나머지가 여유가 없다. 그러면 이제 평형대별로 경합이 생겨서 이제 추첨을 하다 보면은 이제 인기 있는 거는 내 순위가 밀려서 뭐 당첨을 못 받을 수가 있지만 여러분들의 경우는 아까 그 상무님이 말씀하셨지만 거의 400세대의 아파트를 짓게 되고 그 중에 한 80세대가 임대 아파트고 이게 300세대 이 정도가 분양 아파트가 되고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한 200명 뭐 조금 저게 되기 때문에 100세대 분은 일반 분양분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경합이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추첨을 통해서 순위가 모자라서 내가 몇 평을 신청했는데 떨어지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만 별로 없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이런 말씀 우선 드리고 어쨌든 뭐 더 큰 거를 할 수도 있지만 대략 이제 그 금액에 좀 맞춰서 한 3억 원짜리인데 내가 22평형을 신청을 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 자, 22평이면 아까 평당가가 신축 아파트가 한 4천이 조금 넘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22평이니까 4, 8, 한 9억 4천이 됩니다. 이게 신축 시가가 9억 4천짜리를 내가 신청을 하는 겁니다. 내 재산 투입한 거는 3억밖에 안 되는데 내가 9억 4천짜리 아파트를 갖고 와야 되겠다. 이랬을 때 어떻게 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억 4천이지만 30% 정도 내가 싸게 갖고 올 수 있는 겁니다. 조합원의 특권으로서. 그러면 70% 97이 63 6억 6천으로 갖고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9억 4천짜리를 6억 6천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거의 3억이 남는 겁니다. 일단 조합원 분양 시에 그때 돈으로 뭐 이익을 주는 건 아니지만 계산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합원 분양 시에 분양계약 딱 하면 나는 벌써 거기서 3억 정도 조합원 할인 분양이 아니라 조합원 분양에 의해서 혜택에 의해서 2억 8천이 먼저 남고 나중에 1년 후, 2년 후에 일반 분양을 하면 거기 정산을 하면은 또 133%였으니까 33%가 또 남고 그럼 33%가 남는다는 건 어떤 거냐? 내가 3억 원을 집어넣었으니까 3억 원에 33%니까 3억이 4억이 되고 그래서 1억이 남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33% 곱하기 3억, 1억. 그래서 여기서 내가 투입한 거는 비록 3억이지만 이게 4억의 권리로 이게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권리가액이라고 그러는데 아시겠지만 권리가액을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집어넣은 빌라 값은 비록 3억이지만 이게 재개발을 통해서 상당히 비례율이 133이니까 그걸 곱한 거를 내가 나중에 가서 조합에 가서 자 여기 곱하면은 4억 아니요? 그럼 4억짜리 아파트 내셔.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걸 그럴 권리가 생긴다고 그래서 이걸 권리가액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9억짜리를 신청한 겁니다. 근데 다행히 이걸 6억이면 갖고 올 수 있습니다. 왜? 조합원의 특권에 의해서. 근데 내 권리가액이 비록 3억이었지만 이게 4억으로 증가했으니까 6억 6천에서 4억을 빼면은 2억 6천. 요거를 추가로 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추가로 2억 6천을 내면은 즉 9억 4천짜리 6억 6천에 갖고 올 수 있는데 내 3억이 4억으로 증가했으니까 그걸 빼면은 모자라는 돈이 2억 6천이 되고 이걸 추가 분담금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거를 내면은 2억 6천만 내면은 9억 4천짜리 아파트를 갖고 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엄청 남는 거죠. 여기 보시다시피 우선 조합원의 특권에 의해서 갖고 오는 거에서 2억 8천 남고 여기서 요게 오르니까 1억 남고 그래서 다 합해서 3억 8천이 남는다. 3억 집어넣고 3억 8천이 남는다. 이런 계산이 되고 그래서 그러면 내 재산은 얼마에서 얼마로 증가하느냐. 3억 집어넣고 이게 이익이 3억 8천이니까 내 재산은 6억 8천으로 증가를 한다. 엄청 증가하는 거죠. 근데 추가 분담금은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입주를 하려면 무려 3억을 넣고 9억짜리를 이걸 갖고 오다 보니까 엄청난 차이가 나서 2억 6천을 내고 이걸 갖고 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재개발을 통하지 않고 어디 가서 똑같은 9억 4천짜리를 내가 어디 새 집을 새 아파트를 산다. 그럼 얼마 내야 됩니까? 빌라 팔아서 3억 대봐야 6억 4천을 내야 이걸 갖고 올 수 있는 거를 2억 6천만 내면은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바뀌는 겁니다. 엄청 남는 거죠. 예? 그러면 내가 돈이 없다. 아니 뭐 이익 그냥 뭐 이익이 4억이 남고 그건 좋은데 당장 내가 돈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내느냐? 이 아파트 갖고 오는 아파트가 원체 비싼 아파트니까 대출을 충분히 더 남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출을 9억짜리 9억 4천이니까 판만 받아도 한 4억 5천 5억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렇게까지 필요 없으니까 한 3억 대출 받아서 2억 6천 추가 분담금 내고 4천은 내가 그냥 집에 갖고 있고 현금으로. 예? 그래서 뭐 쓸 거 쓰고 아니면 돈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3억 받을 게 아니라 한 4억 대출 받아서 2억 6천 분담금 내고 입주하고 1억 4천을 들고 앉아 있으면 아주 뭐 마음도 편안하고 예? 그걸로 이자를 몇 년을 낼 수 있습니다. 그것만 갖고 있으면. 그래서 그렇게 해결이 된다. 왜 그렇게 해결이 되느냐? 원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발 잠재력에 비해서 여러분들의 동네에는 너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3억 여러분의 재산이 지금 3억이다. 너무 저평가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재개발만 잘하면 이런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걸 재개발을 안 하다 보니까 저거 맨날 3억짜리에서 끝나는 건데 이걸 재개발하면은 이렇게 재산이 7억으로 증가를 한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얘기지만 그러면 1억 원 올려서 4억 원 빌라짜리를 갖고 있는 분은 어떻게 될까? 그럼 똑같이 22평을 하면은 요게 그 추가 분담금이 한 1억 2천밖에 안 되는 거죠. 이 경우에는 1억이 더 비싼 빌라를 갖고 계시지만 뭐 비슷하게 해서 이제 4.15억이 남고 4억이 8억 1,500으로 재산이 증가하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한 12억짜리 단독주택을 갖고 계신 분은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종전가액 즉 12억 원입니다. 내가 투입한 게. 근데 뭐 상당히 단독주택 가액도 높고 그러니까 아주 그 34평형 쾌적한 방 3개짜리 34평형을 신청을 한다. 그럼 34평형 아파트가 거기다 4,200 몇십만 원 곱하면은 시가가 15억이 됩니다. 15억짜리를 신청을 하는 겁니다. 지금 12억 단독 소유자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15억이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0% 싸게 갖고 올 수 있으니까 10.5억 원에 4억 원 싸게 갖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억 5천만 내면은 나는 15억짜리 34평을 갖고 올 수 있다. 근데 내 투자액이 원래 저게 투자액이 12억인데 이게 33% 남으니까 내 권리가액은 16억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4억을 싸게 갖고 오고 조합원 혜택에 의해서 4억을 싸게 갖고 오고 그리고 여기서 33%가 남으니까 내 12억 원 원본 투자액의 33% 16억이 돼서 4억이 남고 그래서 이래서 4억 남고 저래서 4억 남고 그래서 토탈 8억이 남는 것이다. 이렇게 이익이 돼서 재산 증가는 내가 12억 단독 집어넣어서 내 재산은 20억으로 증가를 한다.
이런 개념이 되는 것이고, 그럼 분담금을 내야 되느냐? 분담금이 아니라 오히려 돈을 돌려받습니다. 원체 남으니까. 그래서 자 14억 5천짜리를 내가 10억 5천으로 싸게 갖고 올 수 있는데 내 원본 투자액이 12억인데 이게 16억으로 그냥 증가하다 보니까 오히려 돈이 남는 거죠. 10억 5천만 내면은 이걸 갖고 올 수 있는데 내 권리가액이 16억이 되니까 빼면 5억 5천을 남는 겁니다. 오히려. 그럼 조합에 가서 자 34평형, 그러니까 이분은 조합에 가서 어떻게 주장할 수 있냐면은 자 15억짜리 34평 내셔 갖고 오셔. 그러고 자 이렇게 그러니까 5억 5천 합니까? 5억 5천은 현금으로 주셔. 현금으로 주는 겁니다. 분담금은커녕. 그래서 이 경우는 현금 환급금 5억 5천이 돼서 이렇게 자산 증가액이 12억에서 20억으로 된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고, 조금 더 올라가서 한 15억짜리 단독이나 다가구 상가 이런 걸 갖고 계신 분은 2개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아타운이라는 건. 그래서 이 모아타운의 특별한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반적인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즉 도정법에 의해서 절차를 따지고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데, 이거는 법이 다른 겁니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법이라는 그 소규모 주택 정비법, 이거에 의해서 법에서 가기 때문에 재개발하고 다르게 분양권이 몇 개가 나오느냐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일반 재개발 재건축은 도정법이라는 거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한 개, 아무리 뭐 100억, 내가 100억짜리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그래도 하나 나오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1+1이라고 그래서 하나는 제대로 아파트 하나 주고 나머지는 60제곱미터 쬐끄만 아파트를 1+1 하나 더 준다. 근데 그거는 그냥 온전히 팔 수도 없고 몇 년 후에나 팔 수가 있다. 몇 년이 전매가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빈집법은 만들면서 하도 재개발이 이 가액이 높은 분, 단독주택 가지신 분, 통건물 가지신 분, 이런 분들이 반대를 해서 재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정부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고액 소유주 15억 뭐 20억 이런 사람들이 좀 불리하지 않고 유리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몇 가지 집어넣어야 되겠다 해서 고액 소유자는 2개도 주고 3개도 준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정확한 기준은 뭐냐면은 아파트 신축 단지를 만들 때 그 신축 단지 중에서 제일 조그만 아파트, 제일 조그만 평형대 아파트의 조합원 가격의 몇 배냐? 그 사람의 재산 가액이. 그래서 15억 정도 되면은 30평하고 17평형 요 정도를 2개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해 보면.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30평하고 17평 2개를 아파트를 신청을 이분이 하신다면 그 시가가 20억이 되는데, 이것도 27이 14억에 이걸 갖고 올 수 있는 겁니다. 이분도 30% 싸게 갖고 오고 70%를 갖고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20억, 2개 시가가 20억인데 2개를 14억 5천에 갖고 올 수 있는데, 이분은 투자 자본이 15억인데 33%또 이익이 남으니까 권리가액이 20억으로 더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합에 가서 주장할 수 있는 건 권리가액 20억이니까 20억짜리 뭐 주쇼 이러는데 14억 5천이면 갖고 가쇼. 조합에서 이러니까 5억이 남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도 5억 5천을 현금으로 받는다. 그래서 이분은 30평짜리 아파트, 17평짜리 아파트, 2개 아파트 받고도 현금을 5억 5천을 받게 된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조합원의 혜택에 의해서 5억 7천 남고, 이런 비례율이 이렇게 되니까 33% 남아서 5억이 남고, 그래서 10억 7천이 남아서 이분의 재산은 15억에서 25.7억으로 증가를 한다. 이 고액 소유자가 굉장히 유리한 이 법이 모아타운 관련법이다. 그래서 다른 일반 재개발 같으면은 보통 이제 그 빌라 소유자분들이 이렇게 많이 내시고, 이제 단독주택 소유자들은 잘 안 내시고 그러는데, 이거는 꼭 사실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액 소유자가 오히려 먼저 내야 된다. 먼저 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럼 15억짜리 단독이나 상가나 무슨 통건물이나 다가구나 이런 걸 갖고 계신 분은 이렇게 2개를 신청할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상가 건물을 15억짜리를 갖고 있다. 요게 내가 단독을 갖고 있을 수도 있지만 내가 상가 건물을 15억짜리를 갖고 있다. 근데 내가 노후에 여기서 임대료를 내가 매달 받아서 그래도 근근히 참 그 애들하고 잘 살고 있는데,
애들한테 그 저 손도 안 벌리고 잘 살고 있는데, 아니 이게 임대 상가가 없어지면 난 뭐 아파트도 좋고 다 좋은데 그럼 어떡하란 말이냐. 앞으로 살 날이 멀은데. 그러면 상가를 달라, 아파트도 주고 상가도 달라, 이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이게 특이한 법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걸 정확히 설명드리면, 자, 그럼 이분이 15억인데, 자, 내가 15억 상가 그대로 갖고 싶다. 나는 15억짜리 지금 상가를 그대로 갖고 싶어. 근데 그것만 아니라 아파트도 갖고, 지금 갖고 있는 15억짜리 상가도 또 갖고 싶어. 그럼 그게 가능하겠느냐?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 34평 14억 5천이죠, 시가가. 15억 상가는 15억짜리니까 시가가 15억이니까 더하면 30억이 되는 거죠. 29억 5천. 30억을 신청을 하는 겁니다. 상가 반, 아파트 반. 아파트 14억 5천, 상가 15억. 이렇게 해서 30억을 두 개를 주셔. 상가 반, 상가 15억, 아파트 15억 두 개 주셔. 이렇게 신청하면은 30억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0% 이것도 싸게 갖고 올 수 있어서 3, 7이 21억 7천이면 이걸 갖고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분이 15억 아닙니까? 15억. 재산이, 지금 현재 재산이. 근데 33%가 오르면은 20억이 됩니다. 이거를 21억 7천에 갖고 올 수 있으니까 모자라는 게 1억 7천이죠. 분담금 1억 7천만 내면 지금 갖고 있는 상가 15억짜리 플러스 34평 아파트 갖고 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추가 분담금 1억이든 뭐 1,000만 원도 난 내기 싫어. 그러면 요거를 15억짜리 한 13억 어치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이 상가를. 그럼 그냥 분담금 없이 그냥 생으로 13억짜리 상가하고 34평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참 고액 소유자에게 아주 특이할 정도로 유리한 것이 이 법이다. 그래서 그런데 이게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상가, 나 상가 주고, 그리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자, 내가 현금도 몇 억 필요해. 그러니까 34평 아파트 하나 주고 상가 한 10억짜리 정도 주고 현금 한 2, 3억 줘. 이럴 수도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근데 그게 되려면 미리 빨리 동의서를 내셔서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저기 저 설계하신 그 상무님 계시지만 상무님한테 그거를 빨리 얘기를 해서, 자, 아까 이렇게 우리 단지 전체가 모아타운 있을 때 여기에 이제 상가를 집어넣고 뭐 또 이렇게 했으니까 상가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미리 말씀을 해주셔야, 여러분들이 고액 소유자가 뭐 20명이다 30명이다 그러면 그 나중에 이제 그분들이 빨리 말씀을 해주셔야, 아, 요분은 상가를 뭐 몇 평을 달래네, 저분은 상가가 필요 없대네, 요분은 무슨 뭐 돈만 달래네, 이거를 다 취합해서 상가 얼마가 필요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거를 미리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나중에 늦게 와서, 아, 나 이 상가도 좀 가질래, 안 됩니다, 그거. 설계는 다 끝났는데, 물론 설계를 나중에 변경할 수 있지만 커다랗게 변경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동의서 내실 때 집행부에 와서 저희 그 추진위원회에 와서, 자, 나는 사실 이러이러한 거를 원한다, 이거를 빨리 말씀을 해주시고, 그런 분들이 한 분만 말씀을 해주셔도 안 되고 그런 고액 소유자분들이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빨리 해주셔야 그거를 취합해서, 아, 상가 요거 어디다 어떻게 확보를 해야 되고 뭐는 어떻게, 이거를 정할 수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설계를 이렇게 보완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고액 소유자일수록 이렇게 마음대로 하시려면은 그러면 미리 빨리 동의서 내시면서 그거를 의중을 말씀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 23억 원 되시는 분도 있어서, 23억 원 되시는 분은 34평짜리 두 개를 이렇게 신청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분은 뭐 원체 그 20매덕이니까 이렇게 34평 아파트 두 개 신청할 수도 있고, 34평 23억 34평짜리에다가 상가를 뭐 예를 들어서 20매덕짜리, 내가 지금 23억짜리 상가 갖고 있는데 똑같이 33억 아파트도 주고 23억짜리 아파트 줘, 상가 줘, 그대로 내가 갖고 있는 지금 상가, 그거를 위치는 달라지더라도 하여튼 적당한 곳에 내가 그 임대료 받을 수 있게 그거 줘. 그럼 이걸 해서 7.5억인데 이거 다 합하면 이거를 27억에 갖고 올 수 있는데, 이분은 투자가 23억에다가 요거 곱하면 30억 7천. 그래서 오히려 3억 7천이 남는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 경우에는 34평짜리 아파트
자기가 원래 갖고 있던 23억짜리 상가 플러스 현금 사업,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익을 낼 수가 있다. 근데 빨리 그걸 말씀을 해주셔야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동의서를 오히려 그 빌라 소유주보다 더 빨리 내셔서 이거를 빨리 계산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구체적인 이 재산 관계는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한두 가지만 그냥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013년에서 2024년까지 11년 동안 여러분들의 아시는 주택 유형, 단독주택, 아파트, 그리고 연립 빌라, 이 세 가지 주택이 서울에서 어떻게 가격이 변화해 왔는가, 한국 부동산에 나온 통계 수치를 저희가 쫙 해서 이거를 그래프로 그림을 그린 겁니다. 즉 11년 전으로 돌아가면 2013년에 서울의 단독주택이 무수히 많지만 그거를 다 수만 채를, 수십만 채를 평균한 값이 평균 7억이었습니다. 6억 8천. 11년 전에 평균 모든 그냥 큰 단독주택, 작은 단독주택 수십만 채, 수백만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수십만 채를 다 평균해 보니까 통계 수치를 6억 8천 7억이었는데 이게 11년 후에 바로 작년 통계 수치를 보면은 11억 3천으로 늘었습니다. 상당히 올랐죠. 즉 1.7배 늘었습니다. 단독주택은. 아파트는 어떻게 되느냐? 그 당시에 아파트는 평균 모든 서울의 아파트 수만 채, 수십만 채 평균이 4억 8천이었는데 이게 단독하고 똑같아졌습니다. 그래서 2.3배 올랐습니다. 정확히. 이건 통계 수치입니다. 이건. 그때 빌라는 그때 당시에 2억 2천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모든 서울의 빌라를 평균으로 하면 3억 4천입니다. 1.5배 올랐습니다. 정확히 여기서 말해주는 것이 이건 사실이니까 11년 동안 빌라 연립은 1.5배 올랐고 단독은 1.7배 올랐고 아파트는 2.3배 올랐다. 예? 근데 아파트가 훨씬 더 가파르게 오르다가 아시다시피 아파트가 21년서부터 그냥 확 고꾸라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고꾸라졌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올해 와서 이게 팍 이렇게 됐을 겁니다. 지금 그렇게 됐죠. 근데 통계 수치는 안 나와서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막 올라가고 있죠. 강남은 그냥 엄청 말도 안 되게 오르고 그게 이제 여파가 미치겠지만 그래서 이걸 보시면 한마디로 빨리 빌라 가지신 분, 단독주택 가지신 분이 빨리 아파트로 갈아타셔야 된다. 그것도 신축 아파트로. 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두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일단 동의서를 내서 조합을 설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동네, 저희가 이제 수십 년 수많은 데를 일을 해보면 이렇게 잠재력이 높다, 개발 잠재력이 높다. 그럼 여기저기서 투자하겠다고 찾아올 거고 아파트 값이, 여러분들 집값이 오릅니다. 근데 그 집값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는 내가 10년 7, 8년 기다려서 입주할 게 아니라 나는 중간에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떠나겠어. 이런 분도 계시고 돈이 필요해서 팔겠어 이런 분도 계시는데 중간에 팔더라도 조합을 설립하고 팔아야 된다. 조합을 설립하고 일반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게 조합 설립하면 그 동네 집값이 뛰고 사업시행인가 받았다 뛰고 관리처분인가 나왔다 뛰고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동네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더 뛴다. 왜? 잠재력이 높기 때문에. 그 투자자들 하는 사람들 안테나가 많아서 귀신같이 합니다. 이 동네는 앞으로 굉장히 오를 것 같아. 그리고 그 사람들이 투자자 모임을 형성을 해갖고 전문가를 데려다가 맨날 이 동네는 어떨 거겠어 이런 거기 때문에 여기 공항동은 굉장히 오를 거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조합이 됐다. 일단 조합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조합이 됐다. 그러면 쭉 오르고 이 건축심의 끝났다. 요새는 통합심의지만 하여튼 건축심의 받았다. 무슨 사업시행인가 받았다. 이럴수록 뛴다. 그래서 중간에 파시더라도 일단 조합 설립을 해서 동의서를 조합 설립을 하고 쭉쭉 가셔야 된다. 그리고 안 팔고 입주하시더라도 당연히 빨리 해서 입주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소액 소유자분들이 빌라 소유자들이죠. 주로. 그래서 주로 걱정하시는 게 분담금을 걱정하십니다. 단독주택이나 이 경우는 원체 가액이 크니까 그런 걱정은 별로 안 하시는데 이제 빌라 소유자들이 내가 지금 내 빌라가 한 3억, 한 4억밖에 안 되는데
내가 뭐 이게 10억짜리 아파트 들어갈 수 있어? 그러려면 분담금 이건 뭐 수억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분담금은 대략 우리의 경우에도 대략 굉장히 조금 내는 거죠. 한 1억 몇천, 2억만 내면 되는데 그걸 걱정을 하지만 근데 내 당장 돈이 없다. 1억이든 2억이든. 근데 엄청난 아파트가 들어오니까 10억짜리 아파트가 들어오니까 그거 대출하면 전혀 걱정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고액 소유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일단 재개발이다 그러면 반대를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이거는 아니다. 모아타운은 거꾸로다. 예. 그래서 여태까지 모아타운이 지금 완성된 것도 없고 그래서 그런 이 사례들이 안 나오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고액 소유자를 위한 법을 아예 따로 만든 거다. 예. 이 법이 빌라 소유자분들한테는 죄송할지 몰라도 고액 소유주를 위한 법은 아니고 고액 소유주들이 하도 반대를 하다 보니까 다른 법보다는 고액 소유자도 유리하게끔 뭔가 규정을 두세 개 집어넣자 해서 만든 게 새로 만든 게 이거기 때문에 고액 소유자들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미리만 말씀드리면 자 상가도 줘. 아파트도 좀 가져야 되겠어. 상가도 잊어버리니까 서운해. 상가도 얼마 정도 줘. 또 현금 필요해. 현금도 몇 억 줘.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액 소유자들이 빨리 동의서 내시면서 그걸 의논을 하셔야 된다. 본인의 그 앞으로의 어떤 의견 어떻게 하고 싶다. 이거를 빨리 말씀을 하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늦게 내시면 그거를 반영할 수가 없다. 설계에다. 물론 뭐 설계도 변경할 수 있지만 그렇게 엄청나게 변경을 못하기 때문에 초기에 빨리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좀 두서없이 된 것 같지만 제 말씀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이제 동의서를 내신 분도 있고, 뭐 아직 안 내신 분도 있어서 잠깐 동의서를 제출하실 분들은 뒤에 가시면 직원분들이 좀 도와주실 거고요. 여기 오늘 간평사님, 설계사님, 그다음에 우리 정비 이게 직원들이 있으니까 잠깐 지금 동의서 친구하실 분들은 뒤에 신분증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지금. 그리고 혹시 질문 있거나 이런 분들은 우리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개인적으로 질문하셔도 됩니다. 전체 설명회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